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정부가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10명으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까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철우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오전 8시 반부터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적 모임 인원은 현행 최대 8명에서 10명으로 2명 더 허용됩니다. 또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은 현행 밤 11시에서 자정까지로 1시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과 PC방, 영화관 등입니다. 다만 행사와 집회 등 나머지 방역수칙은 현행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번 조정안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적용됩니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조정안과 관련해 사회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 수를 줄여나가면서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코로나 감염자가 숨졌을 때 이제는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진 만큼 그동안 시행해온 장례 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변함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 만찬을 계기로 누그러지는 듯했던 신구 권력 갈등에 다시 불이 붙는 분위기입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인사가 문제가 됐는데 거친 표현이 인수위와 청와대 사이에 오고 갔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수위는 나흘 전 대우조선해양의 박두선 대표 선출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우조선이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실상 공기업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인 사람을 앉힌 알박기 인사였다는 겁니다.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처사입니다. 특히 5년 전 문 대통령도 정권 교체기 인사에 반대했었다며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냐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금융위가 인사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도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무시했다며 감사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대우조선 박 대표 선출 과정에 개입할 이유도 없고 개입한 사실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윤 당선인 측이 임명하고 싶은 인사가 따로 있는 거 아니냐고 따진 겁니다. 청와대는 인수위가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며 비난했기에 말씀드린다며 문 대통령을 겨냥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손을 잡은 지 나흘 만에 청와대와 인수위가 인사권 문제로 충돌하면서 신구 권력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 여파로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오늘부터 오르게 됩니다. 대략 가구당 월 3,000원 정도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5월부터는 3차례에 걸친 추가 인상도 예정돼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부터 가스요금이 평균 1.8%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용 가스요금은 3%,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영업용은 업종에 따라 1.2 또는 1.3%까지 요금이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용은 메가줄당 0.43원, 영업용은 0.17원이 인상됩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 가격이 급상승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이 오르면서 천연가스 수입대금 가운데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미수금이 지난해 말 1조 8천억 원에서 급격히 증가했다는 겁니다. 산업부는 원료비 변동을 감안해 2달마다 가스요금의 기초가 되는 기준연료비를 정하는데 이번 인상은 2020년 7월 13.1% 인하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한 상황에서 도시가스 요금까지 인상돼 가계 부담은 커지게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월 평균 307kWh를 쓰는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이 2,120원 오르고 2,000메가조를 쓰는 가구의 가스요금은
860원 인상돼 합쳐서 월 3,000원가량을 더 내야 합니다. 여기에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가스요금이 추가 인상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의결된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정산 단가를 보면 5월부터는 메가줄당 1.23원이 오르고 7월에는 0.67원, 10월부터는 0.4원씩 오릅니다. 월 평균 2,000메가줄을 사용하는 가구는 10월 이후 지난달보다 5,460원씩 가스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만 27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이 28만 225명, 해외 유입은 48명입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360명 늘었고 누적 치명률은 0.12%입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6명 줄어 1,299명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4.4%고 재택 치료 중인 환자는 170만 8,930명입니다. 미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로 유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나섰습니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가스 대금 루브라 결제 방침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부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로 유가 잡기에 나섭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간 하루 100만 배럴씩 국가 비축유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1억 8천만 배럴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동맹국들도 비축유 추가 방출에 나설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Together, our combined efforts will supply well over 1 million barrels a day. Nations coming together to deny Putin the ability to weaponize his energy resources against American families and families and democracies around the world. 미국의 대규모 비축유 방출 소식에 일단 국제 유가는 큰 폭 하락해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7% 하락한 $100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가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펙, 즉 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기대했던 5월 증산 규모를 소폭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경제 제재에 맞서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에 나서 원유, 천연가스 등의 수출량을 줄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가스 거래 대금 루브라 결제 방침에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은 일단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로와 달러화로 계속 결제할 거라고 했습니다. Der damit verbunden ist. Außerdem ist es dann die Botschaft dauerhaft an den russischen Präsidenten, dass eine wesentliche Grundlage seines ökonomischen Geschäftsmodells unter seinen Händen verschwindet. Und das ist dann auch die Folge des bösen Tuns. 이런 가운데 미국은 반도체 생산업체 등을 포함한 러시아 21개 기업과 관계자 13명을 추가 제재 명단에 올리며 테러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인도주의적 위기가 커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에 피라한 버스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러시아군에 가로막혔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인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 인구 40만의 항구 도시 마리우폴.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에 식량과 식수, 전기 공급 등이 끊기며 인도주의적 위기가 커졌습니다. 민간인을 대피시켜도 된다는 러시아의 제안에 국제적십자위원회가 피란 버스 45대를 출발시켰습니다. 하지만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현지 시각 지난달 31일 오후 출발한 버스들이 러시아군 검문소에 가로막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버스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 등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가 키이우와 돈바스 지역, 체르니우와 이지움 등 4곳에 공습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 진전이 있다며 신뢰 구축 차원에서 군사활동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키이우를 에워쌌던 러시아군의 20%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지만 미국과 나토는 이를 철수가 아닌 재배치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 당국자는
현 시점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성입니다. 대통령제 인수위원회가 최고 75%에 달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 동안 배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인수위 의도대로 주택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될지 허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6월 양도세 중과 조치가 추가 시행되면서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기보단 증여를 택했습니다. 당시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2,700건 정도. 이후로도 주택거래 10건 중 1건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 매물이 줄고 수요를 묶는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거래량도 쪼그라들었습니다. 서울의 주택거래가 9달 연속 감소한 가운데 특히 아파트는 2월에는 처음으로 1,000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또 다른 관건으로 떠오른 상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는 조치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과세 기준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6월 1일 종부세 부담이 현실화되기 전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만 고치면 고친 제도를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다만 현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다음 날인 5월 11일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양도세 한시적 감면 기간을 활용해서 집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주택 처분까지 시일이 촉박하고 추가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일부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어 매물 잠김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양도세 완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5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굴착과 건설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면서 이는 핵실험 재개를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당국자는 핵실험이 얼마나 빨리 가능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면서 복구 활동의 속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미국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이 4번째 유인 우주여행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현지 시각 3월 31일 텍사스주 벤혼 발사장에서 6명을 태운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우주선은 10분 비행을 한 뒤 대형 낙하산을 펼쳐 지상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탑승객 6명은 지구와 우주의 경계로 불리는 고도 100km 카르만 라인을 넘었고 몇 분간 무중력 상태를 체험했습니다. 이번에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경기 둔화 우려의 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며 나흘 만에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4.09포인트 하락한 2733.56에 코스닥은 5.58포인트 내린 938.9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개인의 사자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며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사흘 연속 하락하고 있고 삼성 SDI가 4거래일 만에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S-오일이 1분기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거란 기대감에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17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를 가득 메운 현대적인 전자음악은 일렉트로 프레스테 축제가 열렸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여성들만 출전하는 촐리타 레슬링. 촐리타라는 말 자체가 남미 원주민 여성들을 가리킵니다.
링 위의 선수들은 우선 머리를 양갈래로 길게 닦고 폴레아라고 불리는 블라우스와 여러 겹의 치마 등 화려한 전통 복장으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남성 못지않은 기술이 펼쳐질 때마다 구경꾼들의 환호성은 점점 커집니다. 비록 이 경기는 과거 볼리비아의 가부장적인 풍습으로 억압받았던 여성들을 잠시나마 해방시켜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적어도 경기가 펼쳐지는 순간은 링 위의 여성과 링 밖의 남성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Es fusión cultural, integración y hacer que la gente se enamore de sus raíces bolivianas. 지난해 팬데믹으로 취소됐던 탓인지 올해 열린 축제에는 유난히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융합과 통합의 분위기를 만끽했다고 합니다. 파리 외곽에 생긴 라운드넷 전용 체육관입니다. 라운드넷 또는 스파이크볼이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스포츠가 최근 프랑스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작고 동그란 네트를 바닥에 놓고 2대2로 하는 배구 경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지름 91cm의 이 동그란 트램펄린 같은 구조물에 조준해 손으로 공을 튀겨서 상대방에게 넘기는 경기입니다. Le sport est arrivé en 2015-2016 en France. Il a un essor exponentiel depuis 2-3 ans. 네트를 중심으로 각 팀은 서로 사선으로 마주보고 서서 방향을 자유롭게 움직여 3번 이내로 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네트만 있으면 좁은 장소 어디서든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간단한 경기지만 빠른 판단과 민첩함이 관건입니다. 때문에 올림픽 메달리스트 같은 정상급 선수들도 몸풀기용으로 선호합니다. Il y a pas mal de tactiques, il faut jouer entre la force et l'adresse, donc ça apporte beaucoup de choses en termes, pour nous escrimeurs, les déplacements, on va chercher loin, on se déplace, on court. 당초 장난감 제조업체가 1989년 해변 게임으로 처음 발명한 라운드넷은 이제 전 세계 400만 명 이상이 즐기는 스포츠 종목으로 발전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들어있는 즉석 커피 제조 로봇이 개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 신주쿠역에 등장한 사물함 모양의 카페 로봇입니다. 인공지능이 들어있어 앱으로 미리 커피를 주문하면 지정한 시간에 금방 만든 커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電車で注文してすぐ取れればちょっと幸せな感じにはなりますね. 과테말라 등 고급 원두를 사용하며 한 잔에 450엔, 4,400원입니다. 커피를 마신 다음 커피 맛과 향기 등에 대한 소감을 남겨두면 그 다음부터는 AI가 본인 취향에 맞는 원두를 추천해줍니다. 개발 회사 대표는 22살의 나카오 씨. 어릴 때부터 가전제품을 분해해 놀았다고 하는데요. 중학생 때는 세계 로봇 축구 대회에 출전해 로봇 소년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등학생 때 AI를 활용해 로봇을 만들면 점포를 무인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人はなくしたいっていう風なニュアンスではなくて、より豊かな、より人らしい生活を送れる方を一人でも増やそう。 현재 이 카페 로봇은 전국 9곳에 설치돼 있는데 2,500대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 쇼강 비계어 경기장이 중국 선수들의 메달 성지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쇼강 비계어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스키와 스노보드 경기장으로 4개의 산업 냉각탑을 배경으로 옛 제철소터에 세워졌습니다. 올림픽은 막을 내렸지만 이곳은 매일같이 경기장을 둘러보려는 인파로 시끌벅적합니다. 2월 말부터 한 달간 관람 예약을 받았는데 14만여 명이 관람 예약을 신청했습니다. 하루 평균 참관자는 4,000명 수준, 많을 때는 10,000명이 넘습니다. 迫不及待了，从上周就开始说要来了。这么高，电视上看的完全不一样。那今天我们跑了1-2个小时来这边特意来看这个跳台的。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고 경사로를 내려오다가 공중 묘기를 하는 경기장답게 관광객의 인기 사진 명소는 점프됩니다. 올림픽 때 이루어진 중국 선수들의 메달 행진 이후 경기장에서 대박 기운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사실상 첫 오프라인 행사였던 두바이 엑스포가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개막 전부터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최초의 엑스포로 관심이 쏠렸는데요. 한국관도 인기를 끌면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바이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마지막을 아쉬워하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192개 국가가 펼치는 각종 공연은 폐막 당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주말에만 100만 명이 엑스포를 찾았습니다. 엑스포 조직위 측은 6개월 동안 2,300만 명 이상이 방문했고 매일 평균 150개 가까운 이벤트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Here you can feel the authenticity of Arabic world, connecting to different worlds,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hat's very unique and. 코로나 대유행으로 방역에 대한 우려 속에 문을 열었지만 성공적이었다는 평입니다. 특히 두바이 강점이었던 관광 분야는 살아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두바이를 찾은 관광객은 340만 명으로 코로나 대유행 이전인 2019년 4분기의 74%에 도달했습니다. 두바이 내 호텔도 80% 이상의 점유율을 보였고 두바이 공항은 100%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People coming together after we had very harsh times and challenging times with the pandemic. 독특한 외관으로 눈길을 끌었던 한국관은 관람객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단순히 우리 컨텐츠를 보고 좋아하시는 거 외에도 수버니어 샵에서 한글이 쓰여진 제품이 제일 많이 팔린다는 거.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졌고 또 한국관 내 부산 홍보 부스도 설치돼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기대도 높였습니다. 다만 중동의 기후를 반영하지 못해 더위와 비에 취약했던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힙니다. 폐막 이후 이곳에서는 디스트릭트 2020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많은 국가관과 인프라 등을 그대로 활용하는데 엑스포 기간 동안 선보였던 기술과 역량을 발전시켜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최근 경기 북부 일대 산 정상을 돌아다니면서 정상 표지석을 훼손하고 안전 로프를 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와 서울 노원구에 걸쳐 있는 불암산의 애기봉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정상 표지석이 있어야 할 자리에 흔적만 남았습니다. 산 중턱에서 발견된 정상석에는 누군가 일부러 굴러떨어뜨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추적 끝에 20살 남성 박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수락산 도솔봉 정상석을 시작으로 석 달에 걸쳐 도정봉과 국사봉 등의 정상석 5개를 쇠 지렛대 등을 이용해 굴러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엔 수락산 기차바위의 안전 로프 6개도 톱으로 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바위에 고정돼 있던 수락산 주봉의 정상석은 인적 드문 시간대를 노려 며칠에 걸쳐 곡괭이로 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콘크리트 조각만 나와 있습니다. 망치 같은 걸로 고의로 훼손시킨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등산객들이 정상석을 자기가 세웠다고 허세를 부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얻은 스트레스가 겹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훼손된 정상석들은 애기봉 정상석을 제외하면 산악회 등에서 개별적으로 세운 것들입니다. 국사봉 정상석만 빼고 모두 원래 설치된 장소 주변에서 발견됐지만 만만찮은 무게 탓에 현재 도솔봉 정상석만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수락산 주봉의 정상석은 남양주시청이 새로 제작해 오는 7월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박 씨를 특수 재물 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분석하면서 또 다른 훼손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장례식장의 시신 안치실이 포화 상태라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는데요.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길게는 수개월씩 안치돼 있는 무연고 사망자들의 장례 지연 문제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의 시신 안치실입니다. 최대 49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서울 시내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안치실 자리 여부는 서너 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신 안치실에는 유족을 찾기 어려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도 15구나 보관돼 있습니다. 발인 일자가 계속 지연이 되면서 고인분들이 계속 이렇게 옆으로 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저 엄청 힘든 상황이네요. 다른 장례식장 안치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곳의 시신 안치실엔 한 무연고자 시신이 석 달째 보관 중입니다. 한 분은 1달 반, 2달 정도 된 것 같고요. 한 분은 석 달 정도 된 것 같고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기까지 거쳐야 할 행정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유족을 찾아 시신 인수 의사를 확인하고 거부할 경우 다시 2주를 기다린 다음 시신 처리 위임서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일반인들까지도 그 안치실을 사용할 수 없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절차도 복잡하지만 인력과 시설 문제로 서울시 공영 장례업체가 대행하는 무연고자의 장례도 하루 4건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20년 한 달 평균 55명에서 올해는 80명 가까이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보다 원활하게 장례를 치르려면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봄 날씨는 하루에 3번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추위를 느낄 만큼 쌀쌀하지만 낮에는 나른할 정도로 포근하고 또 밤이 되면 바람이 불어 다시 몸이 움츠러들게 되는데요. 오늘 날씨가 딱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4도에서 9도 정도나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면서 더 쌀쌀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14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5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일요일인 모레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전남과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 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청주와 대전, 대구가 15도, 광주가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속보 전해드립니다. 충북 보은산업단지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추가 폭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